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대통령실이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 본인 몸집 키우기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정치적이다. 영등포 경찰서에 압송이 돼서 왔을 때 제일 첫 마디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개딸이 시켰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수갑을 흔들어 보였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맥이 너무나 닿는 얘기다. 법적인 얘기를 왜 정치적인 얘기로 프레임 전환하냐는데 그걸 민주당에서 한 거예요. 그 민주당은 이번 추석 연휴 완전히 망쳤어요. 냉부회로 망쳤고 이진숙으로 망친 겁니다. 현직 장관급 공직자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몰랐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 이슈는 이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알고 있었다. 지금 사진 나오는 이진숙 위원장이 이제 수갑을 차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뭐 이진숙 위원장은 이제 이 체포영장 자기가 이제 출석을 6번 안 해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체포가 돼서 조사를 받다가 구속 적부심으로 이제 풀려났죠. 근데 이제 자기가 본인 주장으로는 체포영장이 2번이나 청구가 됐었는데 기각됐다. 그래서 3번째에 나온 것이다. 그래서 뭐 대통령실은 몰랐을 수가 없다. 뭐 이제 이렇게 주장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이 알았으면요. 대통령실이 알았다고 해가지고 대통령실이 네. 경찰을 통해서 체포영장을 검찰에 요청해라. 네. 그리고 검찰은 그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해라. 네. 그리고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해라. 이걸 다 대통령실이 했습니까? 했다고 보여지시나요? 저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대통령실이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 본인 몸집 키우기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정치적이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체포가 되고 영등포 경찰서에 이렇게 압송이 돼서 왔을 때 제일 첫 마디가 이것은 이재명이 시켰냐, 정청래가 시켰냐 그러겠죠.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개딸이 시켰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수갑을 흔들어 보였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맥이 너무나 닿는 얘기다. 결국은 이 사안에 대해서 본질은 뭐냐하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느냐 그리고 그것이 또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느냐라는 것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고 고소고발이 되었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통보한 것이고요. 그 수사 통보 일자에 본인이 국회의 필리버스터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체포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다시 발부가 됐고 그걸 집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걸 법원의 그 영장 체포 적부심에서도 풀어는 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던 건 경찰의 체포영장 청구와 수사의 필요성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불법성이 하나도 없는 과정들이 진행이 됐는데 왜 이것을 대통령을 물고 들어가고 거기에 또 민주당도 알았을 것이다라고 하고 결국은 이 법적인 내용들을 정치적인 사안으로 바꾸어내려고 하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프레임 전환에 불과하다. 그래서 뭐 대통령실이 설령 알았던들 대통령실이 알고 어떠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면 그 지시를 내렸다면 문제겠죠. 그러나 지시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검찰, 법원이 알아서 판단한 거예요. 그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경찰 기자를 좀 오래 했었는데 사실 이 SNS에 글을 쓰고 유튜브에 나와서 말을 하고 이런 걸로 뭐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체포를 해서 압송해 온다 이런 건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좀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민주당 지금 김준욱 대변인께서 법적인 얘기를 왜 정치적인 얘기로 프레임 전환하냐는데 그걸 민주당에서 한 거예요. 그 민주당은 이번 추석 연휴 완전히 망쳤어요. 냉부회로 망쳤고 이진숙으로 망친 겁니다. 법적으로 뭐 판사가 발부했으니까 당연히 집행해야 되겠는데 핵심이 2번을 더 신청을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체포영장을. 근데 검찰에서 안 받아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현직일 때예요. 맞습니다. 그럼 현직 장관급 공직자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몰랐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알았는데 그다음 뭐 지시를 한 해만에 그까지는 제가 얘기 안 하겠지만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정무 판단 기능이 여기서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무 판단을 해서 이거 하지 마세요라고 했어야 된다. 거기까지는 제가 얘기 안 하겠지만 경찰에서 했잖아요 지금. 아니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그건 잘 모르겠어요. 블랙박스인데
추석 연휴 직전에 이 그림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왜 놔두시는지 그러니까 그 벌써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는 그 얘기 안 하시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을 왜 안 했냐. 정무적인 판단을 하면 거기서부터 수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오히려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관여를 했었어야 그랬으면 이런 사태가 안 만들어졌을 텐데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대통령실에서 보고를 받는 것과 이것을 보고를 받고 그 이후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지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나중에 가서 또 다른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경찰이 좀 자율적으로 알아서 판단한 것인데 제가 봐도 어제 박범계 의원이 그런 SNS에 표현을 썼잖아요. 과잉이다, 과도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드레날린의 네. 과도 분비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 영장을 제가 보니까 언론에 공개된 영장 보니까 영장 발부일은 10월 1일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네. 영장의 유효기간, 영장도 유효기간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영장의 유효기간이 10월 31일까지인가 그랬습니다. 네. 저는 왜 이거를 연휴 때 했을까? 그러니까요. 굳이 이 왜 연휴 때 해가지고 이렇게 본인이 정치적인 사건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오히려 판을 깔아줬을까? 이게 어제 박범계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한 부분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그것대로 아쉬워하더라도 이 집행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느냐. 그거는 이제 경찰이 왜 정무적 판단 안 했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경찰이 순수하게 본인들이 받은 필요에 의해서 영장을 청구했고 그 영장이 합법적으로 발부가 되었고 그 영장에 대해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쉴드를 칠 수밖에 없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거 갖고 거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체포 적부심도 이제 인용이 돼서 이제 풀려나시고 하는 과정을 보면 이 과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경찰의 영장 신청, 그다음에 검찰에서의 영장 청구, 그다음에 법원에서 발부 일련의 과정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진숙 방통위원장한테 왜 조사 세게 안 하냐 이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등포 경찰서에서 거기에 이제 뭔가 동기부여가 돼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감정이 고양돼서 이런 행동을 했다. 어떻게 보면 검찰에서 결국 청구를 해야 이게 영장이 그렇죠. 나오는 거잖아요. 네. 담당 검사가 네. 검찰 개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정을 갖고 있는 가운데 한번 영장 청구해 보면 어떻게 될까? 그분이 정무적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 판사도 발부하면서 판사는 어쩔 수 그런 없어요. 정무적 판사는 할 판단을 수밖에 했을까요? 없대요. 네. 제가 들어보니까. 재판장은 원래 잘 나오죠. 예, 그러니까 결론은 민주당 이번 연휴 냉부회랑 똑같은 거예요. 영등포 경찰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추석 전에 이걸로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리고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어요. 참 아쉽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검찰에서 하는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개 소환을 이제 언론을 통해서 하고 그래서 한두 차례 그런 걸 밑자락을 깔고 그래서도 안 되면 바로 이제 뭐 체포 그렇죠. 영장을 네. 발부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영장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순진하게 이걸 들고 그냥 바로 가가지고 집행을 할진 또 영장 발부됐는지도 몰랐고 어쨌든 그때 바로 속보를 그쵸. 보고 이제 저희가 일반인이니까 알았는데 이게 조금 뭔가 우리가 아무리 그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빠르게 조사가 필요하다. 왜 수사 안 하고 있느냐. 이거는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얼마만큼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부분은 경찰의 몫인데 이것이 이렇게 연휴 내내 큰 또 이슈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도 사실 저는 좀 아쉬움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현행범이면 뭐 이제 그렇게 체포를 해야 되는데 이진숙 위원장은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이진숙 위원장이 그동안 현직일 때는 민주당이 이진숙 위원장을 때리면서 서로 이제 적대적 공생 관계라고 할까요? 뭐 이제 그렇게 지내왔는데 이제 퇴임해서 자연인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소재도 없어. 그럼 이 양반은 뭐라고 떠들어도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슈가 그만큼보다 덜 받는데 이렇게 체포를 퇴임하자마자 해버리는 바람에 더 정치적 몸값을 키워줬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아까 말씀하신 정무적 판단 그런 것이 너무 아쉽다.
이게 뭐 경찰이 자발적으로 뭐 위에서 오다가 있었는지 아니 경찰이 자발적으로 뭐 바람이 불기 전에 누운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시점 자체는 굉장히 정부적으로 안 좋았다는 평가들이 많아요. 그렇죠. 추석 연휴 직전에 그것도 자동 면직된 지 이틀 만에 그렇죠.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추석 연휴 때 망신 주려고 한다. 기다렸다는 듯이 면직되자마자 한다. 이렇게밖에는 그렇죠.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찰에서 도대체 어느 분이 이런 기획을 했는지 그 냉부의 기획자하고 대단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그냥 공격을 멈추겠습니다. 더 할 공격이 너무 많은데 뭐 시간도 없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면 이제 좀 말랑말랑한 주제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제 네. 이준석과 한소희 연예인 한소희 씨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 두 분이 또 이제 연휴 기간 또 정치권의 이슈가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뭐 이제 SNS에서 뭐 이제 그 본인의 글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한소희 씨가 좋아요를 눌렀다가 이게 논란이 되니까 좋아요를 다시 취소하고 뭐 이제 이랬던 사건이에요. 근데 뭐 이준석 대표가 올린 글이 이제 뭐 본인이 이제 뭐 음란물 계정을 팔로우했다 뭐 이제 이런 루머에 대해서 루머를 퍼뜨린 사람을 자필 반성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올렸는데 거기에 한소희 씨가 좋아요를 누른 겁니다. 연예인의 뭐 이제 뭐 이런 것까지 뭐 이렇게 화제가 돼야 되나 약간 좀 씁쓸하긴 한데 뭐 사실 연예인도 뭐 정치인이고 뭐 사실 뭐 설령 이준석 지지한다고 한들 뭐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이제 이런 소동들 보면 얼마나 이제 연예인의 정치적 색깔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지 알 수 있는데 뭐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유명세죠 뭐. 예. 제가 만약에 눌렀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누른지도 아무도 모르실 텐데 그런데 이제 워낙 그 화제성이 있는 네. 그런 분들이 좋아요를 눌렀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좋아요를 페북이나 이런 데에서 누르는 걸 두 가지로 해석해요. 하나는 진짜 좋아서 공감해서 누르는 좋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 나 읽었어. 내가 네 글을 읽었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확인시켜주는 용도가 있는데 두 분의 관계는 그런 친구의 관계는 아닐 테니까 그렇다면은 뭔가 이 글을 읽고 뭐 나 그냥 되게 공감되네 이런 취지였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원래 보통 이렇게 이걸 한번 뭘 하면 한 것도 이슈가 되지만 취소하면 취소한 건 더 큰 이슈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결국은 이제 뭐 그 연예 소속사에서까지도 입장을 발표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냥 저는 뭐 유명세라고 보고요. 저는 정치인들이 나름의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아니 그 정치인들 외에 일반 그 연예인들도 나름의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이제 정치적 견해가 평상시에 이렇게 이런 방식을 통해서 나오는 건 전 문제 없다고 봐요. 다만 어떤 특정한 선거 시점에 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그 세를 모아가는 과정 속에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좀 자제하는 게 뭐 좋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예인들의 정치색 논쟁을 할 때 뭐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이제 그 아이돌 그룹 뭐 에스파의 카리나 씨도 이제 뭐 숫자 2가 적힌 붉은 점퍼를 입었다가 뭐 비판을 받았었고 홍진경 씨도 이제 대선 투표 직전에 뭐 빨간 스웨터를 입어서 공격을 받았었고 제가 그냥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보니까 연예인들이 지지 성향을 드러내는 것에 이렇게 문매를 맞는 게 특히 이제 보수당을 지지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때 좀 더 이런 공격이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제가 이제 말을 잘해야 되는데요. 문화 예술 영역에서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보수를 지지한다고 하는 문화 예술 쪽에 계신 분들이 적으니까 공격을 당하는 게 더 도드라지게 보인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예를 들어 연예인들 이런 분들이 그럼 투표 안 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민인데 누군가는 찍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알 이유가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거니까 넘어가는 건데 이거 뭐 잘못 눌렀다고 하면 잘못 누른 거지. 네. 예를 들어 한수희 씨가 이준석 대표 뭐 지지하면 안 돼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는 이성적이지가 않다. 물론 이제 선거 때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넥타이를 항상 이런 계열로 하고 집에 파란색 많은데 절대 안 매는 이유가 네. 자기 검열을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로. 그럼 뭐 전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우리 김준욱 대표님께서도 파란색 위주로 보셨네? 하시잖아요. 절대 빨간 거 안 하시잖아요.
그 자줏빛도 있어요. 그냥 간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저기 파란 빨강을 한번 좀 바꿔매는 날도 한번 갖자고요. 비슷하게 한번 해봤는데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정치적인 어떤 본인의 생각이 있을 텐데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고 하는 거 정말 그거는 지양해야 한다. 그 공격하는 마음도 아마 그렇게 본인에 대해서 그런 공격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이 한소희 씨에 대해서 공격한 사람에게 당신은 왜 공격하냐고 당신 누구 좋아하냐고 공격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한다. 그 불필요한 오해가 저는 더 이상 빚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가득합니다. 제가 요즘에 보면서 정치인하기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 드는 사례가 이제 이준석 의원이 이제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추석 때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 뭐 이제 민주당의 모경종 의원 이렇게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이렇게 세 명이서 뭐 스타크래프트 지금 이제 뭐 저 같은 30대 40대 세대들한테는 민속놀이라고 불리는데 이런 걸 하는 건 저는 되게 좋아 보였거든요. 취지도 좋고. 근데 이제 뭐 민주당의 모경종 의원이 결국 지지자들의 거센 반발 어떻게 내란 세력과 뭐 함께 할 수 있냐 뭐 이제 이런 류의 반발 때문에 이걸 취소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이렇게까지 정치에 협치의 룸이 없나 약간 이런 식의 좀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비슷한 생각했어요. 사실 처음에 이제 이걸 기사로 이런 걸 하겠다라고 했을 때 뭐 젊은 정치인들이 의기투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정도를 통해서 비록 게임이지만 뭔가를 함께 할 수 있는 모습도 좀 나름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제 모경정 의원께서 이걸 또 이제 취소하시고 SNS에다 또 사과의 글까지 올리시는 걸 보고 우리 정치의 현재의 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정치적 현실을 그대로 이 젊은 정치인들에게까지 투영이 되는구나. 너무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금 더 예전에 이제 그 여야 국회의원들이 축구 대회도 하고 이런저런 그 행사들을 같이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아예 이제 대화의 문이 또 그리고 이 그 마음의 문을 너무나 굳게들 닫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젊은 정치인들이 다른 방식으로라도 더 이렇게 같이 소통하는 그런 노력들은 게을리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다음 주제 이제 뭐 5번째 주제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거에 대해서 왜 저희 우리 윤 대변인한테도 한마디 좀 저요? 아니 게임도 같이 못하는데 무슨 협치를 해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도 김재섭 의원 왜 모경종 의원하고 지금 같이 게임도 하고 그러려고 하느냐라고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안 그러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 중에 일부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여기에 표현이 좀 그런데 휘둘려서 갑자기 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정말 사과드립니다라고 하는 의원이 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이 부분은 진짜 깊게 봐야 돼요. 민주당이 건강하지 못한 구조로 자꾸 쏠리지 않냐. 여당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겁니다. 상대당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잘 하시려면 이런 거에 휘둘리는 분이 배지 달고 있고 하는 거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말 들었다고 해서 의원이 죄송합니다 그러고 게임 안 하겠어. 저는 참 걱정됩니다. 민주당 걱정돼요. 그 괜히 말씀에 기회를 드렸어 보니까 근데 기다렸어요. 어쨌든 저는 휘둘렸다는 표현은 좀 휘둘렸죠. 이게 뭐예요? 표현 같고요. 그럼 뭐예요, 그럼? 지금의 여야의 상황 속에서 과연 시기적으로 이런 것이 그 가능하겠는가 하는 쪽에 대해서 무경정 의원도 나름의 판단을 했을 것이다. 그럼 애초에는 누가 강권해서 하겠다고 한 건 아니었잖아요. 본인의 자유의지잖아요. 국회의원이 그 정도 자유의지도 관철 못할 정도면은 자격이 있을까 싶은데요. 그 자격 제가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의 자격을 얘기할 상황은 제 생각이에요. 아닌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여야의 의원들이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협치하려고 하는 노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다.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게임도 못하는데 무슨 방식이 필요해요? 밥도 못 먹는데. 뭐 게임 방식 아니고 뭘 소통을 하냐고요. 몰래 가서 좋아요 누르고 취소하고 잘못 눌렀어요?
근데 이거는 뭐 이제 두 분뿐만 아니라 제가 여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만나보고 특히 정책 여야에서 정책을 하는 의원들을 만나보면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야 민생 공약들이 한 70여 개 있고 대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 만났을 때도 여야가 그 민생 봉황에 대해서는 같이 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양 정책위에서 만나서 이제 안을 추리고 있는데 사실 이 추리는 작업은 거의 다 끝났대요. 그래서 요이 땅 하면 이제 가면 되는 건데 지금 여야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협치하겠다고 갑자기 나와서 그걸 얘기하기가 너무 타이밍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산적해 있는 이 민생 현안들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가 이뤄진 것들조차 당의 이런 상황들 때문에 발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참 심각한데 각 당 비슷하지만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집권 여당인데 그런 지금 당 대표 체제에서는 자연스럽게 5번째 주제로 넘어가면 당정 간의 이제 당정대 간의 이 개혁 속도에 대한 이견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연휴 때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이제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는 당정 개혁 속도에 온도차가 있다. 이런 워딩을 했고 뭐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수술은 이제 뭐 쥐도새도 모르게 조용히 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가 SNS에 뭐 이제 상기하자 뭐 조의대난 뭐 이런 식으로 또 강경하게 글을 올리고 하면서 당정대 간의 이런 개혁 속도를 둔 이견차가 여전하다는 걸 보여준 전적인 장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이게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뭐 저는 그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런 표현을 한번 쓰신 게 있어요. 당정 관계가 이제 뉴노멀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과거처럼 대통령이 당을 주락펴락하는 그래서 대통령의 한마디에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런 관계는 아니다. 이번에도 대통령께서는 뭐 당대표 선거라든지 이 당에서 추진하는 개혁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체 말씀을 하지 않고 당은 당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대통령은 또 대통령의 역할, 또 대통령이 전체 국민을 아우르는 그런 크게 통합하는 자리 이렇게 강조를 하시고 계시는 입장에서 서로가 바라보는 또는 함께 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걸 그냥 새롭게 새로운 시대의 뉴노멀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 부분도 존중해야 한다고 보고 다만 지금 마치 당과 대통령과 또는 대통령실이 엄청난 어떤 그 온도 차이가 있어서 뭔가 그 파열음, 불협화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 주시는 부분에는 뭐 동의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대통령과 당대표 그리고 당대표와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수시로 아주 기민하게 지금 저 대화를 소통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에서 추진해야 하는 역할을 대통령은 인정하시는 것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9월 추석 연휴 전에 그 정부 조직법을 그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1년 뒤에 있을 검찰청에 대한 역할 재조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법으로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거나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뜻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당과 이 그 대통령실이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금 뭐 국민의힘은 삼통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뭐 거침없이 쓰시면서 이관계를 하시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다만 지금 대통령실과 지금 당이 정말 다른 길을 그 서로 마주 이렇게 보고 가는 거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같은 길을 가고 있잖아요. 목표는 같아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세련되게 소리 안 나게 그렇게 가자라는 쪽과 개혁은 소리가 일정하게 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빠르게 추진하되 그 소리를 좀 줄여보겠다라는 당의 노력은 큰 차이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집권 초 그것도 1년 차에 이렇게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런 식의 공개적인 얘기가 나오는 건 정말 이례적이잖아요. 사실 저 윤석열 정권 때 뭐 기억나는데 그때는 이제 당과 이제 대통령실의 관계가 워낙 수직적이어가지고 뭐 여의도 파출소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지경이었었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뉴노멀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정권 초에 1년 차에 이렇게 대통령실과 여당이 공개적으로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상반되는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대통령실은 특히나 이제 지지율 60%를 선으로 두고 있는데 지금 55%까지 떨어졌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당의 이런 속도전의 영향이 크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은데 김진욱 대변인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좀 원용해서 좀 드리면 일단은 언론에서 그럼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우상호라는 분이 언론인은 아니잖아요. 네. 이분이 당이 왜 이래? 당정이 속도나 온도 차가 있다. 이거 뭐 내부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정무수석이. 네.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다. 뭐 긴밀하게 소통하는지는 몰라도 결과가 그렇게 썩 매끄럽지는 않다는 거는 누구나 아는 얘기란 말입니다. 이거를 긍정을 해야지. 아니에요. 막 이러면 더 웃겨요. 그럼 또 냉부회 같은 사태가 나는 겁니다. 정무적 판단 기능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정부가 출발이 좋고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보다 무리 없이 국정을 이끌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지율도 높잖아요. 근데 왜 이러느냐?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내에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시각이 일반 국민적인 생각과 많이 다르다. 예를 들어 정청래라는 정말 보기 드문 여당 대표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2달도 안 돼서 당선이 돼 버렸잖아요. 그랬죠. 거기서부터 박찬대가 아니네. 뒤에 누가 있네. 이러면서 이제 삼통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아니 언론인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 수염 나신 분이 부르면은 국회의원 가가지고 절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많이 당선시켰잖아요. 그런 적이 있습니까? 뭐 숨어 있는 구단주도 아니고 그게 민주당 정권이에요 지금.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파열음이 나오는 이유는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쭉 정치 중앙 정치 하던 분들하고는 계열이 많이 다르시지 않습니까? 성남에서 시작하신 분이고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장부터 시작하시던 분이라 정청래 추미애 이렇게 막 96년 2004년 이럴 때 국회 옛날에 들어오신 분 입장에서는 내 순서를 뺏겼다고 생각하시는 걸로 보여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되셨으니까 5년 공무원 대통령 하시고 우리는 30년 대선으로 간다. 뭐 그런 벌써? 거 아니겠어? 그럼 벌써 나오는 거죠. 이거죠. 아니 검찰개혁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여당에서 통과시켜준 법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럴 리 없죠. 임기 초반에. 근데 얘가 안 돼요. 거부권 행사 안 했다고. 왜 열심히 그 방어하시는데 말씀은 내가 너무 웃겼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정부조직법 통과되기 전에 이거 토론하자. 검찰개혁 내가 주재하겠다. 얼마든지 소통하자. 네 했는데 바로 다음날 정청래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 개혁은 폭풍처럼. 아니에요. 무슨 토론이야. 그냥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있죠. 그러니까 우상호 정무석이 당이 왜 이래? 이겁니다. 꼭 제가 말씀드려야 돼요? 좀 다르게 해석하는데. 아니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까지 우리 민주당에게 가장 많이 했던 공격이 뭐냐면 이재명 1인 집권 체제 뭐 사실 우리 민주당을 심지어 북에 있는 모은 당하고 이렇게 빗대서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당 대표 당선될 때 1극 체제 그랬죠. 1극 체제. 예. 87% 뭐 이상 득표해가지고 당선됐다고 뭐 이재명 1극 체제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한마디에 뭐 당이 뭐 이리 휙 저리 휙 가는 그런 당이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으니 이제 5년 공무원 하시고 당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앞뒤가 너무 안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재밌다. 우리도 몰랐죠. 저희도 몰랐죠. 너무 재밌다. 이런 줄은 몰랐지.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 개혁에 대한 생각, 특히 3대 개혁이라고 해가지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대표 시절에 해왔던 생각들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조금 더 소리 없이 좀 이 개혁을 부드럽게 완성시켜 가자라는 입장이셨던 거고 어제 박수영 수석 대변인의 표현처럼 아니 개혁을 하는데 설거지거리가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 설거지를 하면서 어떻게 달그락 소리가 안 나길 바라느냐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어떤 갈등의 요소가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현재 이 개혁의 방향에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끝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으면 하는 것이 당의 입장이고 또 정부에서는 빨리 하되 가급적이면 소리 없이
해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뭐 저는 목표가 달라서 그것 때문에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설거지하다가 접시를 깰 수도 있는데 지금 그 깨지는 소리가 들린다는 말씀이니까 저는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여당이라서 그런 겁니다. 여당이라서 잘 하셔야죠. 이게 뭡니까? 역대 최다의 서울 갖고 있는 여당이고 대통령 임기 55개월도 더 남았어요.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제가 이제 작년에 이 방송을 하면서 논평하면서 가장 얘기 많이 했던 게 유난 N차 갈등이었어요. 유난 갈등이 몇 번째다. 그래서 집권 여당의 대표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갈등을 수시로 밥 먹듯이 해가지고 도대체 이 국민들이 불안해 살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그 국민의힘이 거꾸로 이제 그런 갈등의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상호 정무수석께 여쭤보세요. 당이 왜 그러냐고 한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그 저한테 그러셔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올해 민주당에서도 개혁 입법은 올해 안에 끝내겠다. 그리고 내년엔 지선 체제로 넘어가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제2의 도화선이 될 게 지선 공천이에요. 공천권은 당 대표가 쥐고 있고 사실 근데 대통령실에서도 사실 내보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지금 요런 식의 당과 대통령실의 묘한 기류면 공천 과정에서도 잡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 보이진 않던데요. 민주당이요? 네. 대통령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당 이렇게 장악이 돼 있는데 그리고 사실은 못해요. 뭐 저희도 대통령이 맘대로 막 지난 총선에서도 거의 총선 공천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또 지방선거니까 광역, 그러니까 차기 대선을 보는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나가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에서 역할할 수 있는 거는 적고 다만 당내에서도 인물이 좀 없는 것 같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 여러분들이 지금 출사표 비스무리하게 지금 선언을 하고 계신 느낌인데 과연 오세훈 시장 출마하신다고 전제할 경우에 오세훈이라는 큰 인물을 넘어설 수 있겠느냐에 대한 회의적 반응이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차출해야죠 내각에서. 그렇죠. 예를 들어 뭐 김윤석 강훈식. 총리, 강훈식 비서실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분은 일단 인지도 그리고 충남에서 삼선하신 분을 서울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런 차원에서는 대통령실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글쎄요 지방선거는 뭐 당에서 알아서 잘 하지 않을까요? 민주당에서 워낙 뭐 170명 정도 있잖아요. 네. 손 들고 나서시는 분은 많으시니까. 저희 지방선거나 뭐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원 당규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중앙당에서 17개 광역시도 단체장만 중앙당에서 공천해요. 네. 예, 나머지 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은 다 시도당에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대표가 또는 당에서 또는 용산에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은 뭐 그렇게 크지 않다. 정말 작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지금 이제 착출 얘기가 나오는데 착출을 하더라도 당에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뭐 대통령실에서 이 사람을 내보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에서 대통령께 지금 이 선거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누구누구를 선거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내보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거겠죠. 근데 아직까지 내년 지방선거의 어떤 흐름이 잡히려면 좀 시간적으로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연말이 지나면서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지방선거 모드로 바뀔 텐데 그 이후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은 당에서 정리를 할 거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실에서의 역할은 사실 당에다가 요청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부분은